종목 썰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제 대부분 다 눈치 까셨거든요. 벌써 누가 나오는지 아는 날이거든요. 네. 어떤 분이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분만큼 또 이렇게 자세하게 네. 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네. 김종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박학다씨가 네. 박다씨가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요. 오늘도 준비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좀 아쉬운 얘기 했는데 네. 좀 이따 얘기했고요. 오늘 그래서 몰아서 오늘 특집부터 가야 돼.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데일리들을 한번 쭉 읽어보는 편인데요. 네. 데일리 중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던 말씀인데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오늘 신한 그 데일리 내용을 보시면 네. 사우디 국채 발행 재개의 의미라는 그런 네. 데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사우디가 국채를 왜 발행했는가? 네.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우디가 국채 발행을 왜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유가가 올해 들어서 급락하고 있죠.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글로벌 원유 제품의 판매 이익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우디 내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사우디도 그동안 석유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복지에다 쏟아부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원유 제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거죠. 벌써 9%가 빠져나갔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 내가 10조 원 돈을 들고 있었는데 10조 원 중에 1조 원이 지금 돈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국채 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자본시장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그 사우디 국채가 우리가 그 한때 말했던 그 달러가 오일 머니가 약간 딸려가서 이렇게 한 그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우리한테도 투자 전략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돼요?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증시, 사우디 국채라고 하는 곳이 지금 아주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전망이 어떻다 이렇게 단언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새로운 투자 기회가 하나 생겼다라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재미있는 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사우디 증시라고 하는 게요. 분명히 이머징 마켓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상관관계는 네. 선진국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이머징과는 완전히 따로 놀고 네,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썸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 이머징인 듯 이머징 아닌 이머징 같은 그런 예. 그 증시라는 거죠. 그리고 네. 사우디 증시가 그동안 외부의 개방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대형 펀드들에게 개방을 했는데요. 이런 대형 펀드들이 돈놀이를 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으나 제 시각에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우디만큼 투자 매력을 갖고 있는 증시가 네.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머징 마켓 새로운 포트폴리오 이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열렸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자를 받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수쿠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네. 안정적인 수익률을 줄 가능성, 즉 이자의 개념이 아닌 일종의 배당의 개념으로 네. 돈을 주는 수쿠크 채권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해외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네. 그 주변 국가들도 아마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중국, 유럽 여러 군데 투자 기회가 열려 있지만 네.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어차피 유가가 금방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발행되는 채권의 상당 부분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는데 저도 처음 봐갖고. 네. 이거 우리 쪽에 주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익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롯데케미칼 이익 컨센서스인데요.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는 좀 내려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흐름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네.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나프타 가격의 급락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나프타 가격이 급락했고요. 네. 실제로 석유화학 그 회사들이 팔고 있는 제품, 뭐 HDP라든지 아니면 뭐 폴리에틸렌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 에틸렌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제품들의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제품 가격은 안 떨어지고 원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지난 4분기의 실적 그리고 올해 1분기의 실적은 타임렉 때문에 나빴던 거고요. 네. 이번엔 반대로 타임렉 때문에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글로벌 투자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석유화학주들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원유를 생산해내고 있는 사우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또 뭐냐면 네. 사우디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란 등 최근에 다시 원유 시장을 열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거냐.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과거에는 이 석유 유가를 자기들이 갖고 놀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이익을 마구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석유에 관련된 패권 자체가 비오펙 국가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그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추세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석유 갖고 장난쳐서 돈 벌긴 힘들어졌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 중동에서 그러면서 발을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비호도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는 국방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힘을 넓히기 위한 인프라 그리고 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업시설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뭐 알고 얘기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석유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그 시설들을 투자 안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더 타이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 네. 국가에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기업들, 글로벌 이제 인프라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석유화학주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결론을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우디 쪽에 투자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 국내 석유학주들보다 사우디 증시를 포함한 중동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ETF가 있다면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네. 어쨌든 간에 사우디가 이모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이야기네. 중국도 이모징 중에서도 선진국이랑 같이 노는 이모징이니까 좋은 그러니까. 거죠. 네. 아, 그런가?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아니 안- 걔네들은 좋지만 우리는 메롱이지. 근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사우디가? 어디요? 네, 1000조 정도 그죠? 네. 우리나라 절반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게 역시 사우디가 이모징으로 들어오는 것도 달갑지 않고 네. 성강통하는 것도 달갑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로서는 한국 시장 자산에 대한 네. 적극적인 그런 자산 배분에 대한 쪽을 하기가 어쨌든 간에 썩 달갑진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뭘요? 이건 또 화학공업을 또 싫어하지만 그래도 공대 좀 알잖아요. 아까 납사 네. 막 가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납타? 네. 납사 가격? 아, 네. 그거는 잠깐 자료를 그럼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요. 보여드릴게요. 말 나오기 전에 그거 네. 잠깐 좀 네. 얘기 약간 추가적으로 보면 앞서 그 중동 지역에서 그 국가들이 석유하고 막 그 각종 부가 산업을 같이 투자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건 내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게 그 논리가 언제 나왔었냐면 10년 전에도 그 논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화학주가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네. 거냐면 네. 말씀하신 얘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때 대부분 화학 섹터 네. 애널리스트들이 그 논리로 그 논리가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중국 수요가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네. 주가에는 더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동도 지금 뭐 속된 말로 똥줄이타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유가를 뭐 석유의 5대 메이저와 함께 오펙 국가들이 좌우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반 그 대중들에게 빵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아직 왕정 국가가 사우디나 UAE 이런 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들 국가가 현재 그 지배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좀 강력한 그런 설비 투자 드라이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플랜트한테는 호조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플랜트 그쪽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수요를 따올 수 있느냐, 수익성 좋게 따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가뜩이나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유 시설이 자체가 다 망가져서 걔네들도 이제 그 휘발유가 없어서 지금 못 쓴대잖아요. 안 해,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면 당장 뭐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그동안에 했던 애들 그쪽에서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뭐 미국 업체 공사 주겠어요? 그잖아요. 서울로가 거기 왜 미국으로 있겠어? 들어도 유럽이랑은 친하지. 유럽은 좀 친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 서울로가 왜 있겠어? 강남 한복판에 테란로가 왜 있고? 우리는 브라더야. 브라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그 유럽에 그 대표적인 그런 플랜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플랜트 기업들의 주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사이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랑스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닉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저점을 계속 올리는 추세 전환이 나타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뭐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됐든 일단 초반에는 동반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성근 대표 저를 알잖아요. 네. 저는 눈이 나빠갖고 책을 잘 안 보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상당 부분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영상으로 보잖아요. 네. 나도 요즘에 눈이 안 나빠져. 고령화제? 안 보여. 고령화제. 이거 진짜 이렇게 이러고 봐. 안경 바꿔야 돼. 꼴2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꼴인가? 꼴1인가 2인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워낙 영화사에 발전한 나라라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유명한 거장이 만든 건데 상을 많이 받은 꼴2인가 3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보면 한 여자애가 축구 잘 못 들어가서 이제 변자 막 들어가서 쫓겨나고 이런 건데요. 네. 거기 보면 주유소에 가는데 100을 받아갖고 엄청 힘든 게 나와요. 그만큼 휘발유가 별로 없다. 정제 예산을 못하니까 이게 파괴돼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이란 나라 같은 흥미로운 나라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제 자료는 이제 누구냐면 네. 현대증권에 네. 그 배경찬 애널리스트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배경찬 애널리스트가 이제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네.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배경찬 애널리스트가 매일매일 가격을 업데이트해서 매일매일 올리거든요. 매일매일 착한 친구네. 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몇 년치를 한꺼번에 다 엑셀로 파일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이 뭐 지금 보게 되면 에틸렌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에틸렌 가격이 파란 건 뭐야? 초록색. 위에 이제 하늘색이 에틸렌인데 네. 잠깐만요. 네. 이거 방송차 어떻게? 네. 요게 지금 보게 되면 에틸렌인데 에틸렌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죠. 네. 그죠? 에틸렌 가격은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틸렌이 급락을 하고 있고 에틸렌. 네. 그다음에 에틸렌이 급락하고 납사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유가 납사. 하락에 따라서 납사는 빠진 거죠. 네. 근데 납사가 빠지면 원재료 가격이 빠지니까 좋은데 네. 에틸렌 가격이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이건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에틸렌 이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화학업종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조금 덜 좋을 수도 있겠다. 3분기에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근본적인 부분 이게 왜 그랬냐면은 미국 쪽에서는 가격이 낮았고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기 보수 시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스프레드가 그럼 아시아 지역이 유지될 수 없겠죠. 이쪽을 갖다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앞에서도 이제 중동 쪽도 있었지만 네. 예, 지금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얘네 말고 에탄 크래커 네. 요게 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셰일 가스가 지금 보게 되면 정유 뭐지? 추정 뭐죠? 뽑아내는 거. 네. 시추공은 네. 많이 줄었는데 이번 달에 늘었지만 네. 근데 전혀 셰일 오일 생산량은 전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추공이 줄어도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단가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걔네들도. 네. 그러니까 지금 60불 되면 뭐 셰일 업체가 도미노로 파산을 하고 그런 데도만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봐서는 단순하게 나프타 크래킹 설비가 아니라 네. 에탄 크래킹 설비에 대한 쪽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탄 크래커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원래 이렇게 유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좋아지고 그러면 원래 CTO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석탄화학 안 한다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석탄화학도 결국 뽑아내는 게 뭐냐면 에틸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틸렌 가격이 일종의 이제 그 석유화학 업체들, 다운스트림 업체들한테 원재료니까, 납사도 원재료고 에틸렌도 원재료니까 에틸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 공급 물량을 누가 받겠어요? 중국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그동안 죽을 뻔했던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전반적인 마진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쪽으로 빨리 돌아서거나 뭔가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마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위험이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소비 생활 즐기는 두 분이 딱 맞는 거야. 삼성 P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이 글로벌 핀테크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결제 서비스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요. 대출 서비스, 그 다음에 대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대출 서비스를 뽑아내기 위한 각종 분석 데이터 툴, 보안, 뭐 이런 것들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페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워낙 재료가 없어서 이쪽 재료로 이제 시장에 파고 들어가면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 우후죽순으로 다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다 과연 다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헛발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직도 뭐하는 부서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창조경제가 과연 얼마만큼 창조되었는지도 아직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만 제대로 풀어줘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개인이 가서 입증하고 개인이 가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거 입증 못하면 결국 손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 됐든 하여튼 손해를 내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전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같은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잘못은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책임져. 이런 이제 방식인데 반면에 미국이나 이런 데도 빈번하게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사후 규제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쪽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국회에서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핀테크 관련주들이 본질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규제들을 확실하게 철폐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나 두 개씩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해외 쪽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스타트업 기업이 잘 나가는데 그 뒤에 전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대주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스타트업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똑같은 자회사를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그 회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쟁 구도 자체가 국내 핀테크의 어떤 활성화를 좀 막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국내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걸음마 단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나 일단 종목군들을 잘 가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얘기가 좀 격가지로 새나가는데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페이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업체를 인수해서 가맹점은 미국의 거의 90%를 확보했고요. 한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오히려 애플페이보다 더 많이 확보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결제 방식을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애플의 충성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의 대체제가 워낙 많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삼성페이 효과가 과연 정말 크게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산업에 관심이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봤을 때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기 투자 종목은 첫 번째는 삼성전자. 어찌되었든 삼성페이가 1억대 넘게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엔 다 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삼성페이가 뭐 돈을 벌어든 돈을 벌어오지 못하든 핀테크 관련 산업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삼성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삼성에서 안 빠져나가고 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성 전략의 하나의 단초는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네이버가 확보하고 있는 7억 명의 가입자는
누구도 모시 못할 숫자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7억 명 중에 20%가 조금 넘는 한 1억 4천 명 정도가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액티브 유저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둘 런칭되면 런칭될수록 이 7억 명의 숫자는 언젠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NHN의 라인을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NHN의 실제로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종정보의 중요성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종목군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대표도 다시 한번. 솔직히 난 맨날 들어도 맨날 헷갈리거든 이게. 네, 이성훈 대표 다시 한번 정리해줘.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화면? 애플페이 영상이 있고 삼성페이 영상에서 이제 핵심적인 걸 한번 보시죠. 네, 영상으로? 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영상을 지금 보시게 되면 소리 나오나? 네,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가 소리 나온다.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게 되면 기존의 그 가맹점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은 새로 뭐 단말기 깔 필요가 없어요. 가맹점을 확보한 게 아니라 그냥 깔려 있는 라인을 쓰는 거야. 그냥 깔려 있는 라인을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은 뭐 어떤 새로운 새로운 어떤 뭐 삼성페이를 공급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말기만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말기만 많이 팔면 삼성페이는 무조건 성공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NFC 단말기가 있어야지만 이게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애플페이는 보게 되면 삼성페이처럼 기존에 있던 단말기에 이렇게 대고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What's up, guys? 보게 We all 되면 heard about the iPhone 6 having.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여기 보게 되면은 NFC 단말기에다가 결제를 딱 올려놓고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NFC 결제 모드를 누가 더 빨리 까느냐에 대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글로벌리하게 싹 깔아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애플페이 단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도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이것도 깔아줘야 되는, 애플이라는 그 플랫폼도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제 요거보다 하나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면 한국 사이버 그 NHN 엔터의 페이코입니다. 페이코. 페이코 얘기죠. 네, 페이코는 뭐냐면 NFC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앱 결제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도 들어갈 수 있고 애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같은 거잖아. 그렇죠. 대신 알리페이는 또 다르죠. 알리페이도 또 바코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페이코 같은 경우는 그 핵심이 뭐냐면 저거예요. NFC 단말기를 답해서 공짜로 깔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NHN 엔터가 지난번 유상증자할 때 1,500억을 이 페이코 마케팅에 그 중에 900억을 페이코 마케팅에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8월 1일에 출시가 되는 페이코 얼마나 많이 지금 그 배정이 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페이코가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저도 요즘에 그 카카오페이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받아줘야 이제? 네, 요즘에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결제하는 데서 그냥 카카오페이 누르고 하거든요. 왜냐면 에카드가 또 카카오페이가 그런 데다 돼? 카카오페이가 로드가 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앱카드는 프로그램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무거워요. 보게 되면 뭐 신한 앱카드가 됐건 롯데가 됐건 뭐 현대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걔네들이 로딩될 때 무겁거든요, 약간. 근데 카카오페이는 되게 가볍게 로딩이 돼요. 카카오페이는 메시지가 딱 와. 그럼 내가 누르면은 지가 딱 비밀번호만 넣으세요 하고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하면은 내가 일단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의외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도 일단 가능성은 좀 있어 보였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써봤지만 일단은 무지하게 편할 거는 같다. 삼성페이. 삼성페이. 왜냐면은 근데 카카오페이는 젊은 친구들이 점점 많이 쓸 것 같은 게 카카오 택시 탔던 사람들도 카카오페이 써야겠구나. 그렇죠. 받아주면. 근데 이게 또 젊은 애들은 좋아하는 게 뭐냐면 N빵이거든. N분의 1. 더치페이. 이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런 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카카오페이는 N분의 1이 돼? 네,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네 분식점은 다 받겠네? 학교 앞, 여대 앞에. 카카오페이는 근데,
바코드 결제라서 네. 오프라인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단말기를 깔아주는 거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네. 그래서 NFC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저도 NFC 결제도 쓰고 있는데 지하철도 타고 편의점도 가서 사고 그러면 이제 점점 현금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뱅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페이만 놓고 본다라면은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페이코가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페이가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쓰는 사람들한테는 편의도에서 상당한 편의도를 줄 거다라고 보여지. 만약에 내가 갤럭시 S6를 사서 삼성페이를 쓰면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삼성페이 쓸 것 같아요. 내가 온라인에서는 다른 페이를 쓰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 카드 필요 없거든. 그냥 갖다 찍으면 기존 카드처럼 갖다 찍으면 되는 거니까 아마 그걸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소비 생활이 약한 남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 하나 생각하는 거는 저거예요.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네네. 전 처음에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승원 대표는 택시를 잘 안 타잖아. 저랑 이제 김 의원은 택시는 많이 아침마다 우리 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뚜벅이 인생이니까 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그 카카오 택시가 나온 이후에 먼저 제일 큰 이슈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어제도 JTBC에서 막 때리고 그러던데 이게 뭐냐면 그 수많은 우리나라 500여 개의 콜택시 업계가 난리 났거든요. 지금 고사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제 얘기하면 이제 자기가 맨날 얘기하던 거 대리되면 대리하는 사람 다 죽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80% 장악했다는 거거든요. 콜택시의 콜 자체가. 제가 보면 이게 보면 동네 상권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위협 요인이 하나 있죠. 한마디만 하면 아웃되는 거죠. 한마디만 해갖고 이거 좀 자제해라. 저 높은 분이 누군가 정책이 높은 사람이 이거 특히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4월달에 총선이잖아요. 갑자기 골목상권 이슈 나오면 그 대기업의 회장님 따님들이 카페 안 하듯이 한 방에 이겨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의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빨리 하고 대리운전도 빨리 해야지 되지. 이게 정치판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걷잡을 수 없죠.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아무 관심, 중립적으로 하면 카카오 하려면 빨리 해야 되겠다. 일단 땡겨놓고 봐야지. 네, 빨리 하지 않으면 이거 이축 크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카카오 콜택시 다 죽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전 타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스마트폰 잘 안 하신 분들은 전화 받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딱, 해갖고, 딱 스마트폰 딱 해고 하면, 연세 있으면 딱 짜증나요. 지금 카카오텍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연세가 있으면 다 욕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카드 결제하는 것도 욕해요. 아니야, 요즘은 욕을 안 해. 왜냐면 오히려 더 좋아해. 왜냐면, 그것 때문에 택시 강도가 완전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택시 강도가 없잖아요. 택시 강도가? 네. 아니, 근데, 택시 강도가 너무 미친놈이지. 네. 현금이 없는데. 근데 택시 강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현금. 자기는 택시 얘기해서 말하지 마. 자기 술 얘기만 해. 아, 그런가요? 택시는 나랑 이 친구가 강해. 그럴까요? 그래. 술은 우리가 믿잖아. 네. 농담이고요. 네,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도 못 나오신다면서요? 네, 좀 휴가가 휴가. 있었어요. 출장. 출장은 아니고 전 휴가로 가겠습니다. 휴가로. 네, 다음 주는 금요일 날 못 나오시니까 네. 또 대신 다른 분으로 우리가 특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